은행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요구되는 성향 자체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신뢰감. 물론 서비스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먼저 꼽으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과 그런 신뢰,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요.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왜 금융이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후회 없는 금융권 취업을 위한 2017년 취업 전략과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김현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요. 김현빈이고요. 현빈은 제 이름이 원조입니다. 저 금융의 이제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금융권에 지원한 학생들, 국내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이제 외국의 유학생들조차도 금융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직까지 금융권 하면은 떠오르는 안정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전문성, 예, 그리고 뭐랄까 약간 이제 높은 급여. 예, 그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금융권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경력상 인터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왜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금융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런 대답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숫자에 대한 재미가 있다거나 이제 본인이 경영이라든가 경제 쪽을 전공했다든가 예 그러한 사유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선배들이 IB 파트라고 해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을 했었는데 그쪽이 굉장히 재밌다더라. 예, 재밌다라는 게 포함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해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그런 가치관 정립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요. 저와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수치에 밝으면 어떤 인사 담당자께서 하신 말씀이 수학을 해야지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제 경영학과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왜 금융이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IT는 새로운 금융권의 패러다임을 만들 거예요. 예, 컨텐츠와 기술, 툴의 합의. 예, 앞으로 금융 분야에 많은 변혁을 갖고 올 걸 때문에 우리가 미래 금융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금융 시장의 뭐 기본 원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은행에 가장 그 떠오르는 거 뭐죠? 은행하면 떠오르는 거? 입출금, 돈을 받는 거, 수신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집을 살 때, 예, 대출, 그쵸? 뭐 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무역금융, 예, 그런 보증 기능. 그리고 은행이 수익이 그 금리가 떨어질 때는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금리가 떨어질 때 나빠지죠. 왜 나빠질까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 마진으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진다. 그래서 금융기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 금리 예대 마진으로 했던 그 수익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이라든가 무역금융에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약간 상품을 더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금융 쪽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줄이는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은행은 대부분 창구의 업무를 은행 업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다들 모든 대기업이 은행과 함께 같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환 업무들이거든요. 외화를 사고 팔고 외화를 사고 팔고 하는 곳을 딜링룸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는 것들 딜러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증권회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증권하면 딱 떠오르는 거? 주식, 그다음에 채권. 네. 은행하고 증권사는요 같은 금융기관이지만 사실 성향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계신 분이 증권사로 가거나 증권사에 계신 분이 은행으로 갔을 때의 어려움을 사실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역할. 우리 이제 쉽게 금융의 전문가들 말할 때는 쉽게 이제 돈을 쏜다는 말을 하기를 해요. 직접 돈을 쏜다. 예,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증권사의 경우는요. 소위 말해서 중개업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훨씬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증권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를 만나겠죠.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자.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 어떤 집을 팔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을 살 때 훨씬 더 많이 심사숙고하는 쪽이 주인일까, 돈을 가진 주인일까요? 아니면 중개를 하는 쪽일까요?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고민하고 하는 쪽이 어딜까요? 돈을 가진 주인의 입장이겠죠. 예. 그래서 은행 분들이 굉장히 더 보수적이고 실제로 은행 심사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두 꽃이라는 보직이 그 마케팅을 하는 RM, 릴레이션십 매니저들, 기업과 직접 컨택하는 하고 그다음에 심사역들. 예, 어떤 이제 딜들을 가져왔을 때, 뭐 론이나 그 기업과 대출을 하겠다, 뭐 롯데 담당이다, 삼성 담당이다 그런 것들 가져왔을 때 이것을 내 보낼지, 그러니까 돈을 해줄 수 있을지 안 해줄지를 여러 가지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심사하는 게 심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은행 업무의 꽃이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반면에 증권사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있기도 하지만 딜을 중심으로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M&A를 한다. 예, 그럴 때 이제 주식이나 그런 것들을 움직이게 되죠. 예, 그런 딜을 중심으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요. 출근 시간도 더 빨라요. 실제로. 네. 제가 미래 S타워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통 다 아침 6시 정도에 와서 일찍 운동을 하면서 그 뉴욕 같은 데 시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다음날 한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사는 약간 이제 은행과 증권의 그런 것들을 주식과 채권을 자산을 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펀드 매니저가 있는 예, 기업이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업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모님 펀드 구입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이나 펀드. 뭐 슈러더의 그러니까 모 기업의 차이나 펀드, 어느 기업의 무슨 펀드, 뭐 인덱스 펀드, 무슨 기업의 광물 펀드 그런 거를 직접 자산운용사에 가서 구입하나요? 은행에 가서 구입하십니다. 예, 은행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대행해서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서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은 돈의 창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상품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험사 아까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보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적인 측면을 해서 점차적으로 수익을 올려가는 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험은 가입하는 보험료를 1회분 내는 즉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세 곳하고는 다른 그 성향의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또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보험이 장기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회 보장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은 세제 혜택이 많은데 이쪽 이제 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료를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부터 가입한 그 보험료를 그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자산운용사에 맡깁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상품을 보험사에서 직접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기도 하지만 은행에 갔을 때 가입을 권유받기도 하죠. 예, 그게 곧 방카슈랑스, 뱅크 앤드 인슈런스에. 예, 그래서 은행이 또 보험 판매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금융기관이 서로 연계돼 있기도 하고 각자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구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금융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목표와 자기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맞춰 놔야지 나중에 지원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에 지원하는 분들의 그 성향은 증권사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은행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요구되는 성향 자체가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신뢰감. 물론 서비스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먼저 꼽으라고 하면 어떤 책임감과 그런 신뢰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이 그런 걸 함부로 한다면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전에 어떤 여학생이 이제 그 금융 전문 담당 컨설턴트한테 그 본인이 은행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소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첨삭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서비스한 거에 대해서만 계속 서비스 친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강조를 해놨고 이제 요즘에는 자소서에 뭐를 들라고 하죠? 구체적 사례를 들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인턴 경험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써놨는데 증권사 아마 그 증권사 지점에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했었나 봐요. 이 학생이 그랬는데 증권사 그 업무 시간이 종료된 다음에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뭘 요구하는데 아무도 이제 종료 시간이 됐으니까 종료 시간 나가시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그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분에게 본인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주면서 본인한테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라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칭찬하셨다라는 걸 거기다가 강조해서 써놨어요. 은행을 지원한 학생이. 여러분들 그게 은행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걸로 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이력서로 간주가 있을까요? 예,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개인 정보를 가르쳐 준 것도 위험하고요. 여러분들 업무 시간이 끝날 때 그렇게 친절함을 베푸는 거는 본인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내 시간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여러 가지를 좀 배려하지 않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게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은 게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팀장님만의 성향이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전문 분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은행에 소위 말하는 본점에 이제 주로 있는 아까 창구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까 모든 그 상품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또 가셔서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점 중요 그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영어로 써놓은 거는요. 국내에서도 그 본점에서는 그 약간 이게 다 외국 에서 온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어로 직접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해석은 해드릴 텐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영어로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RM하고 프로덕트 세일즈라고 돼 있는데 RM이라는 거는요,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해서 기업의 그 자주 방문해서 기업의 재무나 금융 니즈를 파악하는 마케팅, 제일 접점에 서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RM들은요, 기업 담당이 있어요. 삼성 담당, LG 담당, 두산 담당. 예, 그런 형식으로 대기업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소기업 담당 RM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그런 쪽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요즘에 이쪽 파트가 또 나름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약간 그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작다고 약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공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MNC 담당이라고 해서 그 국제 그런 그 외국계 기업들 있죠.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은행들하고만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점하고의 그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예를 들어 여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화장품이면은 샤넬이라든가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동차를 할 때는 뭐 BMW라든가 그런 쪽을 담당하는 또 RM들이 있습니다. 예, 각각 선호하는 상품들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프로덕트 세일즈는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외환 관련 프로덕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됐던 파생 상품들,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업들에 가서 기업들이 외환 거래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외환 거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해요. 그게 프로덕트 세일즈라고 하고요. 자,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제가 아까 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꽃이라고 말씀드렸던 심사역들. 예, 심사역들도 다 담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금융기관 담당 심사역. 이제 은행도 금융기관들하고도 또 거래를 다 하잖아요. 캐피탈사하고도 하고 보험사하고도 하고 증권사하고도 하고 그래서 금융기관 담당 크레딧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대기업 담당 크레딧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그 외국계 기업 크레딧 애널리스트, 중소기업 담당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들. 예. 그리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서 리스크 부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쪽 파트를 조금 관심 있게 봐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들여요. 예, 열심히 벌어들이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도 만약에 이제 아버지 요즘에 뭐 여자분들도 다 그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 이제 집에서 가정의 살림을 돌보시고 아버지는 이제 밖에서 돈을 버시는데 돈을 열심히 벌어오시는데 살림이 꼼꼼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파악해서 내부의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는 거 대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신용 리스크,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스크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제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들인데 그런 리스크들을 점점 강하게 체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리스크 부서들이 요즘에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딧, 컴플라이언스는 우리나라 말로 감사와 준법 감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 감사와 준법 감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오딧하고 감사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 이제 그 외부 감사도 맞기 때문에 하는데 이 준법 감시는요 예전에 약간 형식적인 그 보직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 준법 감시의 그게 높아지는 게 준법 감시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그 요구가 자꾸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금감원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증권협회에서 내려오는 전달 사항들을 강하게 내부에 교육시키고 전달해서 영업 활동을 할 때 사전 감독할 수 있도록 잘 그 서포트하는 게 준법 감시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사후 감독이고요. 준법 감시는 사전 감독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 준법 감시인이 금융기관을 설립할 때 필수 요건인데 준법 감시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도 준법 감시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준법 감시 부서로 해서 이쪽의 부서를 되게 강화하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매니저나 클라이언트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고객 전달이라든가 중간중간 그 내부에 있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생기는 보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러,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아까 딜러는 제가 말씀드렸죠. 외환 거라든가 사고 팔고 할 때. 그래서 딜러들은 이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합니다. 의외로 과학고 출신이라든가 그 수치 베이스로 한 그런 수학과라든가 그런 쪽에 통계라든가 예, 그런 쪽을 그런 쪽에 그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고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생 상품을 만드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도 있고요. 또는 아까 무역금융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전문화해서 무역금융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뭐 프로젝트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한 각각의 프로덕트 전문가, 상품 전문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은 뭐 결제 승인 파트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그러니까 회계 앤드 재무인데 금융기관의 회계 재무 뭐 재무기획부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 부서인데 제조업과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이 제조업의 회계 재무를 했던 분하고 금융기관의 재무 회계를 했던 분은 경력 레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가거든요. 가장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원가. 예. 제조업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금융기관의 재무회계는 원가라는 개념이 없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의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증권사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 그 핵심적인 업무들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건데, 에쿼티 리서치란 말을 많이, 그쵸, 주식 그 분석. 예, 그래서 주식 그 분석한 사람들이 분석 그 전문 그 TV에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한. 예, 그래서 뭐 회계를 알면 종목이 보인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종목에 관련되어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에쿼티 리서치들은 예전에 우리가 경영 재무 뭐 그 상경 계열만 가는 파트는 아니고요. 우리가 산업 분야를 이해할 때 사실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재무 얘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산업의 전망을 이해하려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전자 파트면 전자공학, 그다음에 무슨 이제 소비재 파트면 소비재에 관련된 전공자들, 예, 그런 전공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본인의 전공 지식이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이라든가 핵이라든가 그런 전공 지식이 있고, 뭐 바이오라든가 그런 전공 지식이 있는데 플러스 재무나 회계에 대한 그 툴을 지식으로 같이 그 융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도 있지만 은행 그 증권, 그러니까 저기 심사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디스나 S&P 같은 데서 그 신용 그 평가하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신용 분석은 약간 그런 의미예요. 예, 기업들의 어떤 그 등급, 그 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M&A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M&A를 하는 주로 부서를 IB 뱅크, 아까 저기 그 IB 부서라고 하거든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부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들어보셨겠지만 신문에 이제 가끔 그 경제 기사 관심 있으실 때 보면은 어디와 어디가 합병을 하는데 어느 기업이 뭐 무엇을 파는데 석유 화학 파트를 파는데 어느 증권사가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다. 예, 그거를 하는 게 증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PO는 주식 공개, 기업의 주식 공개. 그래서 이거를 IPO를 기업에서 이제 재무 파트에서 IPO 경험을 하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픽스드 인컴은 이제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 그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 주식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여기도 이제 결제, 승인 업무들이 있고요. 자격증은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본인의 경력에 대한 좀 목표를 잡으셔야 이 자격증에 대한 것들이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격증을 잘 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에 강하신 분들. 근데 이 업무에 이 자격증을 왜 땄지?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자격증으로는 CPA 회계사죠. 예, 그다음에 CFA는 공인재무분석사, FRM은 재무위험관리사, 위험 쪽. 그래서 이 FRM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스크 분석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준법 감시 파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제가 KICP에 AICP에 따로 구분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그 국내 회계사, 그다음에 미국 회계사가 있죠. 또 호주 회계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호주계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호주 회계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놔뒀는데, 자격증을 금융기관에 지원하실 때 또 스펙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스펙을 스펙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요, 실력으로 해서 본인의 능력과 역량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직무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한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공부를 했을 때 본인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직무와 연결시켜서 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어디냐면은 한국금융연수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신용 분석사, 이건 사실 국내 자격증들인데 의외로 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 신용 분석사, 국가공인 여신 심사역, 은행의 심사역을 할 때 이런 거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국가공인 신용 위험 분석사, 아까 신용 리스크 얘기했죠. 국가공인 자산관리사, 국가공인 국제금융력.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쪽을 하고 싶으면 FP 같은 거 따두는 게 유리하고요. 국제금융력, 국가공인 외환 전문력. 예, 요즘 외환 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은행 텔러. 예, 텔러를 요즘 전문적으로 따로 뽑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예, 준법 감신, 사전 감독의 차원에서 이런 데서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한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쪽에서도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그러니까 준법 감시는 있어야 합니다. 예, 필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상담사, 그다음에 기타 연계형 자격증들. 아까 제가 IB 쪽 얘기했는데 이렇게 글로벌 IB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놔둔 건데요. NCS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금으로 만든 사이트예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NCS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이것도 스펙이 아니냐 말이 많지만 그 논란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NCS 사이트를 가면요, 사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만 공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직무를 알면은 이력서 쓸 때도 훨씬 그 업무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을 보세요. 다른 거는 뭐 굳이 막 보실 필요 없고 여기 강의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이용하시면 좋지만 그걸 다 보려면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이 분야별 검색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 분야별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분야별 검색을 보면 여기에 금융보험이 있습니다. 예, 이 금융보험 있고 여기에 금융보험에 자, 금융을 예를 들면은 금융영업을 한번 볼게요. 금융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창구 업무, 기업영업, PB영업, 카드영업. 예, 대부분 이 창구에서 하는 업무들이에요. 창구 사무, PB 영업, 카드 영업. 이제 기업 영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덕트 세일즈 그리고 RM들 가가지고 예, 기업을 담당해서 계속해서 외환 거래라든가 어떤 다른 딜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니즈를 계속 파악해서 그 상품 파트로 다 연결을 시켜줘요.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계신 분들도요, 이게 영업 파트에 계신 분, 결제 파트에 계신 분, 감사 파트에 계신 분, 회계 파트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예, 만나보면은.
예. 그래서 본인의 그런 장점이 나는 은행에 안 맞아라기보다는 은행 어떤 직무에 안 맞아 내지는 나는 은행의 어떤 직무에 잘 맞아가 사실은 맞는 접근이에요. 예. 대부분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나는 은행 쪽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증권 쪽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각 분야마다 성향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예. 자, 여기서 창구 사무에는 그럼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가셔야지 인터뷰에도 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금 상품 세일즈, 출납 관리, 전자금융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는 뭐죠? 우리 가면은 인터넷 뱅킹 하려면 그거 서류 작성하셔야죠.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뱅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최근 4월 3일 날 오픈 처음 영업 개시했죠? 어디? K뱅크. 예, 카카오뱅크, K뱅크. 예, 대대적인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인터넷 뱅크고 인터넷 뱅킹은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도 다 인터넷 통해서 가입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금융상품 다 인터넷 통해서 신한은행 그러니까 하나 KB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구 업무에는 방카슈랑스 세일즈 있고 펀드 세일즈도 있고 이거 자산운용사 보험과 다 연계된 거죠. 자, 기업 영업 아까 제가 RM 릴레이션십 매니저 말씀을 드렸는데 RM 같은 경우에는 가만 기업 고객 발굴, 고객 접촉 활동, 기업 고객 니즈 파악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셔서 방문하고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고객 니즈. 그래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언어 능력, 예,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업 신용 분석 파트. 그래서 기업 신용 분석 파트 같은 경우는 현금 분석, 재무 상태 뭐 그런 것들 보죠. 그다음에 성과 분석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무역금융 업무. 예, 무역금융 어떤 걸 하는가 보면은 수출 신용장 통지, 신용장, 수출 대금 사후 관리, 수입 선적 서류 연수 이런 것들. 예, 이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죠. 예. 그 외화 같은 경우, 외화 조달 같은 거, 증권 외환 업무죠. 예,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보시지 말고 본인이 필요하신 것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전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부담감이 있죠. 예, 자주 들어가면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되게 친숙하시죠? 자주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펀드 같은 거, 펀드 운용, 그래서 펀드 기획, 뭐, 그다음 펀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운용. 뭐냐면은요, 펀드를 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려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나 자신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고위험, 고수익. 그다음에 저위험, 고수익. 그다음에 저위험, 저수익.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저위험 고수익, 그렇죠? 그런 상품은 다 달려들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위험률을 감수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 예, 그래서 그걸 다 기획하는 파트들이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짰던 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운용 파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경력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33개인가로 파악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부동산 자산운용사까지 합쳐져서 앞으로 자산에 대한 운용은 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예, 그 파트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대략적인 그 업종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이제 금융시장에 있어서 큰 사건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갈 텐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금융 쪽을 지각 변동을 시켰던 커다란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IMF. 예, 맞습니다. IMF. 중요한 사건이었죠. IMF 이후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계 기관도 들어왔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세계화되는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좋아진 면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IMF 때는 우리나라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오히려 외국계 금융기관한테 우리나라가 투자로서 사실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들어왔었고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요 건물들을 해외 연기금들이 사들이기도 했었고요. 예, 오히려 해외에 달러들이 들어오는 그 계기가 됐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된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여파, 뭐 그리스나 그런 데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그런 데서 약간 한번 체질 개선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좀 우리가 그 금융에 대해서 좀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모든 걸 말씀드리기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금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무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각각의 직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